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트럼프, 푸친 등 이른바 스트롱맨들에 의해서 중동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곳곳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이 발생해서 지금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러시아 전문가를 모시고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소장과 국제지역 대학원 원장을 지내신 홍완석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교수님 칼럼을 신문에서 많이 봤는데요. 요즘도 기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과분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나는 대로 국제적인 현안이 있으면 간혹 칼럼이나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 하면 과거에는 소련, 그래서 적성 국가였잖아요. 네, 네. 이제 이 소련, 이 러시아 극동 지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이 과거 러시아, 소련이 적선 지역일 때 이 러시아, 소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당해년도에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해서 네. 재수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네, 재수를 하고 있었을 때 처음으로 러시아 전신인 네, 소련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네. 그때부터 소련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냉전 시절이었고 또 청해 네. 장막 시대라 네. 또 소련이 북한 정권을 또 성립을 시켰고 지원했던 나라라 네. 한국과 소련 사이에는 적성국가였죠. 네, 전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교도 되지 않았고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재수가 끝날 무렵에 네. 어떤 대학을 좀 들어가 볼까 또는 전공을 뭘 할까라고 고민을 네. 하고 있었을 때 네. 어머니께서 평소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면서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소련이라는 나라와 어머님의 말씀을 이렇게 견주어 보니까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국과 소련 사이에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네. 관계도 개선이 되고 네. 수교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과감하게 한국 외대 러시아과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는 보니까 굉장히 선택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쯤에 고르바초프라는 분이 등장하셨고 그렇죠. 페레스트로이카. 근데 네. 그분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네. 또 한국과 협의의 무드가 형성이 됐고 네. 그리고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소련이 전격적으로 참가를 결정했고 2년 후에 또 수교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때 네. 수교 때는 북한의 격렬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무릅쓰고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한러 관계로 이어져 왔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결정을 잘했던 것 같고요. 그런 관계로 러시아 전문가의 길로 지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우리 홍완석 교수님이 있기까지는 세상 만물은 변한다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어머니가 굉장히 좀 인텔리언트가 봐요. 제 삶에 있어서 어머님께서 주신 교훈과 가르침이 네. 굉장히 깊고 많습니다. 네. 저는 어머님을 낳아주신 부모이기 전에 네. 인생이 항상 스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의 좌우 진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신 그런 스승이셨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애로운 어머니이면서 또 스승 같은 어머니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 강단에 들어서시기 전에 기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네, 그때 그렇습니다. 소련 진출 1호 네네. 기업에서 이 소련 선봉장의 프로젝트를 하셨다는데 어떤 기업이었나요? 진도 오피라는 회사였어요. 네. 제가 진도를 입사를 1989년도에 했었는데 1월에 네. 그 당시에 진도라는 회사는 세계 최대의 모피 네. 제조 겸 수출 회사였어요. 그렇군요. 그 회사가 88 올림픽을 계기로 네. 한수 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네. 그걸 활용해서 모피의 나라인
소련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기업에서 네. 소련 좀 연구자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런지 네. 저를 채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입사하고 나서는 주로 이제 소련 진출에 관한 업무를 했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노력을 한 결과 네. 마침내 1989년 3월에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모스크바에 한소 학자기업 1호인 합작기업이요. 네네, 네. 조인트 벤처라 그러죠. 네. 1호인 진도러스사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는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도 이 학교 또 대학 강단에서 러시아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셨다는데 네. 예, 무슨 강의를 하셨나요? 그 모스크바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 네.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고요. 네, 이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는 소련의 대외관계 전문 인사들을 양성하는 네. 국책대학입니다. 네. 근데 그 대학에 한국학과가 개설이 돼 있어요. 한국학과. 네네. 근데 한국학과에서 그 당시에 한국 역사 관련 과목을 개설했는데 네, 마땅한 그런 강사분들을 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 끝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강의를 2학기 동안 맡았던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러시아에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생활도 하고 또 기업의 주재원으로 그런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러시아를 속속들이 잘 알 텐데 교수님 입장에서 판단하는 러시아의 매력 이걸 꼽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하여튼 모든 나라들은 그 나라만의 매력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러시아가 우리 한국에 주는 가장 큰 저에게 주는 매력은 네, 역설적이게도 혹독한 추위였던 것 같아요. 혹독한 추위. 네. 네, 러시아를 흔히 이야기할 때 400km의 거리는 거리가 아니고 네, 알코올 도수 40도의 술은 술이 아니고 영하 40도의 날씨는 날씨가 아니다라는 그런 네. 표현이 있는데 현지에 가서 느껴보지 않으면 좀 알기 어려운 그런 정서인데 저는 만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러시아를 혹시 제대로 즐기고 맛을 보시려면 꼭 겨울에 가시고 그것도 설경이 펼쳐진 겨울에 네. 한번 꼭 러시아를 방문해 보십사 하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사우나에서 몸을 굉장히 뜨겁게 달군 다음에 네. 바깥에 눈밭에 뒹굴었을 때의 그 느낌, 그 즐거움, 그 희열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의 고향이 광주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광주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죠? 저는 광주 광역시 동명동이 제 태자리가 있고요. 네. 또 초, 중,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추억이 많습니다. 광주하면 역시 이 웅장하면서도 또 어머님의 품과 같은 푸근한 네. 우동상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긴 여운으로 남는 추억은 네.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갔던 것 같아요. 네, 소풍. 네. 저희 때는 소풍을 주로 무등산 자락으로 많이 갔었는데 네. 소풍 가기 전날 내일 혹시 비가 오지 않을까. 네. 또 소풍이 주는 즐거움. 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졸였던 그런 것들이 가장 긴 여운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교수님의 인생을 3가지 키워드로 좀 우리가 조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이제 첫 번째 키워드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선택했습니까? 오늘날 지구촌을 가장 어렵게 하는 국제적 사건 중에 하나가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또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의 성격과 동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걸 뭐 간략하게나마 해소 드리고자 해서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현재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가요? 말씀대로 지금 4년을 지나서 5년 차가 돼가고 네.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4년 3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2, 3개월만 지나면 2차 대전보다 더 장기 전쟁으로 지금 돌입하게 된 케이스고요. 네. 현재 전쟁의 양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 지역을 네. 점령한 채 전선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 전선을 두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네. 서로 밀고 당기는 공방전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의 양상은 장기적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황은 러시아가 우세한 것 같아요. 승리를 네. 잡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러시아 군들이 네. 수도가 있는 내륙 지역으로 완만하게 진군에 들어가는 그런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러시아가 점령을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던 서구가 자중진환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러시아 군들의 진군 속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점령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길게 장기화될 가능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전쟁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교전 당사국이긴 하지만 네, 미국도 끼어들었고 나토도 끼어들었고 북한 심지어 중국까지도 개입이 된 네, 이 국제적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명분이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명분이었던 것처럼 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안보 이익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면에 숨겨진 이런 전쟁의 이해관계의 복합성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의 해법 찾기가 어렵고 네.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법도 찾기가 어렵고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끝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 전쟁이 끝날까요? 전쟁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를 예단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전쟁의 주어가 네, 미국이라는 점을 이해를 한다면 네, 미국이 유럽을 안정적으로 통제를 하고 또 나토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유럽의 평화보다는 일정 수준 분쟁과 갈등이 필요합니다. 네, 예, 적의 원형을 인위적으로 창출해서 유럽 국가들을 서로 분열시키고 대립을 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한반도에서 미국은 가급적 남북한 관계가 협력 관계로 가기보다는 일정 수준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게 미국의 전략적 수익을 크게 해주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한중 사이의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또는 한일 사이의 독도 갈등의 문제라든가 또 일본과 중국 사이의 대만과 센카쿠 일대 문제라든가 이 분열을 또 미국이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헤게몬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고전적인 대외 전략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평화조약 체계를 통한 완전한 전쟁의 종식은 어려울 것 같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분쟁의 씨앗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 한국 전쟁처럼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또는 멈추는 정전 체제 또는 휴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전쟁이 완전히 뭐 종전으로 치닫지는 않고 정전이나 휴전 상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자, 푸틴 얘기 좀 해보죠. 블라디미르 이제 푸틴은 보니까 지금 집권을 26년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 집권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2000년도에 집권을 시작했거든요. 올해 26년 차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데 네. 푸틴이 이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러시아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푸틴주의는 푸틴의 통치 철학과 국정 운영 방식을 설명하는 것인데 네. 이 푸틴주의가 지향하는 최종 종착점은 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고 네.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를 재건하는 것으로 귀계되는데 대정책 영역에서는 유라시아주의라 그러는데 네. 러시아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도 아니고 아시아 국가도 아니다. 러시아는 독자적인 유라시아의 문명 국가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러시아 스스로의 국가 발전 전략을 통해서 국력을 증강시켜 나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극적 세계의 독자적인 중심축으로서 러시아가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서 지jak적 위상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목표라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들 수 있는 것이 사회문화적 영역인데 이것은 국제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모스크바가 과거에 제3회 로마였다. 그리고 그래서 러시아가 기독교 세계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인식 하에서 러시아는 서구의 타락한 기독교 세계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 이 푸틴주의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서구주의, 하나는 국가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러시아를 선택을 했어요. 왜 두 번째 키워드로 러시아를 선택했습니까? 러시아는 우리 한반도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네. 역사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데 아간파체이라든가 네. 노일 전쟁, 그다음에 1940년 남북한의 분단, 50년 6.25 전쟁 다 러시아와 관련돼 있거든요. 네. 앞으로 한국이 이 한반도 평화 체제라든가 통일을 위해서는 네. 러시아 분리해서 설명하기 힘듭니다. 러시아를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된다. 이해해야 되는데, 네. 근데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러시아를 서구는 항상 선이고 러시아는 무조건 악이라는 그런 이법적 사고에 경도되어 있었는데 네. 그런 우리 시각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러시아를 검게칠하는 서구의 시각을 그동안 우리나라 러시아 언론이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것 같아요. 또 그걸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의 국익과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생각입니다. 세계 10대 이제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대외 정책을 펼치려면 러시아에 대한 좀 시각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21세기에 러시아는 왜 중요합니까? 러시아는 무궁무진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으로서 가치가 있고요. 네. 또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종속되어 가는 것을 예방하는 대안시장으로 가치도 있습니다. 네. 또 부산과 목포가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망의 기종점이 되는 네. 철의 실크로드의 가치도 있죠. 네. 그리고 역시 러시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과학기술력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원천 기술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네.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발굴을 위한 원천 기술의 유입 통로로서의 또 가치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 자급률을 보완해주는 해외 식량 기지로서의 가치도 있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네. 해외 수산물 수입 국가로서의 러시아의 또 가치도 있고, 네. 최근에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창이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파괴된 인프라라든가 또는 그 산업시설 재건을 위한 대규모 건설 시장으로서의 러시아 가치도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대러 관계를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지금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로 선택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 북극항로 개척에 있어서도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수준을 넘어서서 절대적이죠. 네. 이재명 정부가 북극항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왜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이해를 하려면 네. 먼저 이 북극항로가 우리 한국에 주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세계 역사를 보면은 특정 문명의 흥망은 네. 교역로의 성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이 문명사적 교역로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멀리 떨어져서 변방, 가장자리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동북아시아의 귀퉁이에 있던 우리 한반도가 이제는 북극항로에 새로운 동서교역로에 허브에 딱 자리 잡게 된 것이요. 네. 이건 천우신저이자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대정책 아젠다 중에 하나로 설정한 중요한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고려하려면 러시아와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왜? 북극항로 5,600km의 대부분이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극항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구현을 하고 또 우리가 북극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러시아와 전략적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좀 살펴볼까요? 도래 마을. 어떤 의미입니까?
전라남도 나주시 다돈면에 가면은 네. 도래마을이라는 전통 마을이 있습니다. 나주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래마을은 저희 선친들께서 500여 년 이상 동안 세거해 오셨던 공간이고요. 네. 2006년도에 전통 한옥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네네. 그럼 이제 이 도래마을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도래마을은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 또는 광주에 살고 있었지만 방학이라든가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시골에 가끔 자주 가긴 했었는데 갈 때마다 우리 할머니께서 저에게 용돈을 주셨던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할머니께서 속 치마를 들어 올리셔서 속 고정이에서 이렇게 작은 뭉치를 빼서 그걸 풀어서 그 안에 있는 꼬깃꼬깃한 지폐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지폐를 주셨을 때 그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굉장히 큰 추억과 함께 그리움으로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버님과 어르신들께서 마을 뒷산으로 사냥을 다니셨는데 그때 따라다녔던 것도 큰 추억으로 남습니다. 이제 귀한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정년을 해서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해봤던 일들 좀 해보고 싶은데 한 3가지 정도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백면서생이라 주로 책과 관련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의 국제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관한 그런 그랜드 내셔널 스트래테지랄까요? 국가 대전략에 관한 그런 책을 한번 저술을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인문학 서적 한 500권 정도 엄선을 해서 그걸 읽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의 이치 그런 부분들 좀 통찰력 있게 한번 이해해보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국에 러시아에 관한 유무형의 흔적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것들을 직접 현장을 답사해가면서 책으로 한번 기록해보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호남은요, 제가 외지에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끔 해줬던 일종의 자긍심의 큰 원천이었습니다. 이 자긍심은 역사적으로 우리 호남이 나라를 지킨 호국의 간성이었고 또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선도했던 그런 견인차에 따른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양무호남 심우국가라.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처럼 우리 호남은 백척간두의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였고요. 또 5.18 반독재 민주항쟁이 잘 보여주듯이 온몸으로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화의 성지였습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 호남인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자부심을 계속 마음속에 계속 담으면서 앞으로 우리 호남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지만 일조를 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호남인에서는 러시아 전문가인 홍완석 교수님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호남인은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배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